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을 설명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 미군 주둔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So. 네, 또 일본이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일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そして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사태의 조기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에너지 안정 공급 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걸 설명했다고 말해 이 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자제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가스전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은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거라면서 이란의 하르그 섬도 언제든 제거할 수는 있지만 가스관과 송유관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중동과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군사작전으로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조금 나빠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본보다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며 지난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한 말인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וכבר עכשיו, לאחר 20 יום,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런 가운데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군의 피격당해 중동의 미군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그러나 전투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도 안정적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 CNN은 전쟁 시작 이후 첫 피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붕괴됐고 탄도미사일 공격도 90%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언론이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전쟁의 목표가 군사작전 개시 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want President Trump to fail.
destroy missiles, launchers, and Iran's defense industrial base so they cannot rebuild, destroy their navy, and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Our objectives.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 국방부가 30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나쁜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 7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현지 시간 19일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개국은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각국의 군함 파병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14일. 원유 수송로 수혜자 분담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콕 집었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동맹 카드까지 내보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지난해 통상과 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불똥이 튈 경우입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의 기조 변화를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 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더 이걸 레버러지로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군함 파병을 넘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집속탄을 계속해서 날리자 이스라엘군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거주지 서안지구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또다시 날아든 이란 미사일. 탄두 하나에서 수십 개 자탄이 살포되는 집속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계속된 집속탄 발사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הכוחות שלנו, אנחנו מיירטים את הטילים האלה. הטילים המתפצלים האלה הם פשע מלחמה. משטר הטרור הזה יורה אותו לעבר ריכוזי אוכלוסיי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서안지구에서는 이번 전쟁 이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집속탄이 미용실을 타격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يعني ما في صاروخ كبير نزل على الارض هون بس هم جاي من السماء يعني قطعه صغيره شظايا نازله من السماء خزقت ما يتحرك. 이스라엘 폭발물 처리반은 터지지 않고 지상에 낙하한 집속탄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상에 박힌 집속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지뢰밭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We've reached the site where the bomb squad is about to explode an unexploded ordnance. You can sort of see them in the distance there, but they told us to keep far back for our safety. 집속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자탄이 분리되기 전에 요격해야 하는 데다 분사되기 시작하면 요격이 까다로워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곳 요르단에서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종료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에 최대 가스전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카타르를 포함해 주변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만 연기 아래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했습니다. 천연가스를 정제, 가공하는 단지도 폭격을 당해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시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가스 액화 시설과 LNG 시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선 미사일을 격추하는 폭음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사우디 공습은 리야드에서 걸프 아랍 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단행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이란이 외교적 압박을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번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e will not shy away from protecting our country and our economic resources.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에너지 통제권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이 호르무즈 대치를 넘어서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파괴라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주요 LNG 시설을 공격받은 카타르는 우리나라가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는데요. 공격을 받은 카타르 에너지 기업이 계약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화면 보시죠. 공격을 받은 카타르 에너지 기업 최고 경영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회사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란 겁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LNG는 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원유와 달리 비축량이 적은 이유는 LNG의 특성 때문인데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낮춰 액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저장 비용과 설비 제약이 커서 장기 비축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동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비축량이 적긴 해도 중동산 수입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급은 큰 걱정이 없다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1년간 폐쇄될 경우 LNG 공급이 약 15% 감소할 걸로 전망했고요. 만약 봉쇄가 석 달 이상 계속된다면 LNG 가격은 최대 200%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죠. 원유와 LNG 가격이 오르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이 최대 9.4%까지 오를 거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화학, 금속, 운송 등으로 연쇄 파급되는 구조 때문인 건데요. 현재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물가 인상은 물론 기업의 부담 증가로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비책으로는 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다변화가 필수로 거론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론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직면한 위기 대응은 물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영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다른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도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 최대의 정유시설이 있는 하이파를 공격하면서 유가는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를 또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자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면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that the possibility rather that our next move might be an increase did come up at the meeting, as it did at the last meeting.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don't see that as their base case, and of course we don't take things off the table. 유럽과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war in the Middle East has made the outlook significantly more uncertain, creating upside risks for inflation and downside risk for economic growth.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올라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95원에 뉴욕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주가는 물론 연준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상군 파병이나 외교적 해법 없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최악의 타이밍에 미국으로 향한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무슨 말을 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서 과연 직접적으로 파견을 요청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나서야 한다라는 점만 촉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요구를 해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됐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시금석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동참은 다른 국가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의 일종의 아킬레스 같은 것이죠. 여전히 해협의 안전 통행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제가 매일 그 미국의 유가, 기름값을 확인을 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것도 3달러 88센트까지 이제 평균값인데요. 이것은 전쟁 전에는 2달러 한 50센트 정도였으니까 이러다가는 4달러를 넘어가는 것은 뭐 금세 있을 수밖에 없고 4달러가 넘어가서 4달러 50센트, 5달러가 되면 이건 체감 경제 지표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한테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것도 미국 혼자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또 이 얘기를 꺼냈다.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얘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런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가는 그 미국 내 갤런당 가격 말씀이시죠? 갤런당입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그 애둘러 표현한 듯한 압박에 대해서 그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적 지지는 하는데 군사적 지지에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적 회피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이제 군사 파견 같은 것들은 좀 열어두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대 파견은 또 헌법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그 미국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해서 얘기했던 이란의 핵무기, 핵 위협에 대해서는 동참하지만 지금 솔직히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나 명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그 핵 무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하고 내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2주 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거라고 하는, 거기에는 같이 동조하면서 핵무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의 것은 상당히 열어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이번 회담에서 뭐 좀 틀린 수치긴 하였지만 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이 그 의존도가 90%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너네들이 지금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인데 왜 참여 안 하냐고 압박을 하고, 이미 시작하기 전에 공개 요청은 안 했지만 청구서는 보냈거든요. 그거 뭐 기회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그러니까 소해 전력서, 소해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니 그거에 참여하라고 나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던졌으니 지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번 막아내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이제 군사 파병은 열어뒀지만 나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그 표현은 없었어도 압박은 확실하게 가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나설까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 미일 정상회담 전에 일본 의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현 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위를 포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집단적 자위권이라서 일본의 정말 존립 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그런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란의 존립 위기에까지 관련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의 해석도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도 파견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서 자세하게 일본에 관한 법을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근데 방금 우리 백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일본이 발을 완전히 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개는 안 됐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 호르무즈 해협에 온다면 거기에 또 기뢰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소해함을 보낼 수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전투 지원은 하지 않지만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좀 더 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나선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만약 일본이 어느 정도의 파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될 텐데 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휘작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의 임무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개가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지휘하는 그 체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장 피해야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휘작전을 다 하는 걸로 파견하면 아마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몇 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10척 이상의, 그러니까 보급, 수송, 그다음 레이더, 그다음에 보호, 그러니까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잠수함까지 다 많은 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통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그 자국 상선 보호를 위해서 간다라는 명분을 세워야 돼서 할 거고, 임무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죠. 우리 상선의 보호만을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뒤에 후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작전, 그리고 우리의 임무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분명 그렇게 되면 이란은 이런 수를 던질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도 지금 98척 배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우리랑 협상을 하면 편하게 니네 상선들을 그리고 유조선들을 다 보내줄 수 있는데 굳이 왜 군함을 보내려고 하느냐, 또 이런 식의 이런 또 외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향후 있을 이란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이것들을 얘기하나,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갈라치기거든요. 이란에 의해서. 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선택이 매우 어렵죠. 우리 백 박사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뭐 유조선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이고 더군다나 미국이 꼭 집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처음에 5개국, 나중에 7개국에 요청을 해온 상황인데 만약 그걸 무시한다면은 트럼프의 그간의 성향과 우리가 트럼프 2기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위법으로 판결이 됐습니다만 슈퍼 301조로 새롭게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의 관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일종의 패키지로 했던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거에서 미국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선택지는 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우리의 선택지는 방금 뭐 우리 백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됐던 아니면 다국적 그 뭔가 함대가 구축이 돼서 우리가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한정 정도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 함정을 준비하고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아무리 서둘러도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달 이상의 그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실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시간을 벌고 또 특히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본은 또 에너지 투자를 약속하면서 여러 가지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는데 우리가 참고할 지점이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왜 이번 공격을 동맹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수사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실수였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한 상황에서 조금 어떤 의도성을 갖고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됐건 일본과의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자기가 주도권을 좀 쥐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흔들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다카이치 총리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그게 여러 가지 그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비되거나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일본 기자의 되게 어떻게 날카로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주도권을 쥐면서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좀 던진 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수사 그리고 이렇게 협상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행태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과의 밀착 정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처럼 이게 느껴졌었는데 결국엔 발언이 진주만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좀 금기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군의 많은 희생이 있고 사실 뭐 미국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돕고 이쪽 아시아 쪽의 전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상 이 공격으로 아시아 전선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그 결과로 일본에는 그 2발의 핵폭탄이 터지는 이제 피폭 국가가 되는 그런 비극인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가장 공고한 동맹이죠.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유럽에 영국이 있다면은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을 정도로의 핵심 동맹국으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히로시마의 그 피폭 평화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대해서 헌화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겠죠. 일본 언론 내에서도 이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의정부 용현동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자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공장 건물 2층에서 화재가 신고됐고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 관계자들은 대피했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연기가 새까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시도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의정부 용현동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확인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양측의 공격이 에너지 어떤 저장고가 아니라 생산시설로 향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급등하고 LNG 가격도 오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생산시설을 맞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그냥 그 군사 전쟁에서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좀 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한 거는 지금 통제된 벼랑 끝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생산시설을, 석유 생산시설을 때릴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시작은 이스라엘 먼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층위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좀 더 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생산시설을 때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응전으로 이제 또다시 다른 걸프국의 생산시설을 때린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제된 벼랑 끝 전술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이란에게 다시 니네들이 그 생산시설을 석유 생산시설을 때리고 유가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을 하면 우리가 괴멸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니네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이게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그 두 세력이 협상 전에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래서 통제된 벼랑 끝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려사항은 있죠. 이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 긴장감이 최고조에서 있을 때는 우발적 공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쟁이 다른 전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양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에너지 전쟁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란이 지금 하는 위안화 결제하면 통과로 해주겠다. 아니면 우리랑 대화하는 선박들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봉쇄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 봉쇄로 해서 봉쇄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산시설을 때리게 된다면 그런 그 선별적인 레버러지를 하는 것이 다 와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은 그래도 통제된 하에서 지금 이렇게 그 긴장 고조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전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거는 아직 양측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전쟁의 길목에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도 조기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 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사우스 파레스를 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고 알았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역시 이런 확대된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일종의 좀 발을 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까지 보면은 이란과 미국이 서로 간의 전쟁 목표가 좀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전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이란이 그것을 때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란 체제 자체를 완전히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가스라든지 정유시설을 때리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이 막히는 거고 또 이란의 민생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이 기자회견 저도 자세히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미국을 생각하고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간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잠재우는 이제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발을 못 빼도록 일부러 가스전을 공격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또 나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 인플레 올라가는 것과 유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산 시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게 된다면 유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맞자마자 그 브렌트유가 110달러로 올라가고 서부 텍사스유가 105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생산 시설을 더 때리게 되면 이건 200달러 호르무즈 봉쇄 효과보다 더 올라가고 그 200달러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르무즈 협은 막혔기 때문에 공급이 좀 끊겼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건 생산 시설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생산이 저하되면 유가는 상당 부분 계속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냥 그렇게 그 석유 생산 시설 여태까지는 생산 저장 시설을 때렸던 건 이란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그 저장된 석유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국가 재건을 할 수 있으니까 때렸는데 생산 시설을 때리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 석유 에너지 공급망을 때리고 거기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유가가 상당 부분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건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본인들의 목적상을 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이 전쟁도 미국의 후원이 없으면 미국의 방어가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통제가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자기의 목리를 부리겠지만 지금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생산 시설을 때리는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타냐후 기자회견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승전 선언을 해버리면서요. 동시에 이란 전쟁이 사람들의 생각들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한 일주일 이전에 승리했다라고 영어로 won이라는 과거형을 썼거든요. 이게 승리가 선포가 돼야 그다음에 종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상당히 보조를 맞췄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에서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공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더는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습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결국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백 박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쟁 지속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종전을 선언하고 그렇게 간다면 이스라엘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6월 달 12일 전쟁도 같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이 좀 더 때리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해갖고 결국은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해병대 2,500명 이건 30일 완전 용도가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핵물질을 직접 반출하는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수천 명의 지상군이 투입된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강압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블러핑, 그냥 그냥 말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군 파견 지상군도 할 수 있는 병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지렛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지상군 작전도 할 수 있고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키나와에 있었던 30일 해병 원정대대를 보낸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지상군 작전 물론 장기간은 할 수는 없는 작전이지만 보낸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주변국들 특히 UAE가 아부다비 그다음에 두바이가 계속 해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상군이 파견돼서 니네들이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맹국들 좀 다독이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에서 아부무사, 그다음에 대툰북, 소툰북이라고 해서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여기가 보통 그 혁명 수비대가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기뢰를 선취한다든지 지대함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확실히 의지를 갖고 만약에 IRGC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고 드론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거점인 부분을 우리가 상륙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가서 확실히 우리가 정복하겠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런 역량과 전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미국의 억지력이 먹히기 때문에 이 그 군대 30일 해병 원정 대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핵 지금 60% 농축된 450kg을 꺼내오는 작전은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 어려운 작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해병대대들이나 아니면 특수전 요원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 이겨놓은 전투를 완전히 실패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보냈을 리는 조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작전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전력을 보내놓음으로써 그런 압박 카드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압박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연일 암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즈타바는 아직 위치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지도부 제거 작전이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협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이란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란이 더 협상에 나오기보다는 보복이 거세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얼마 전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제거했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사실상 군 통수권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걸프국에 대한 보복을 감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제거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란 지도부가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주요 지휘부가 제거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후계자까지도 계속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휘부가 제거가 되면 오히려 강경파가 훨씬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여기서 협상파나 온건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약해질 수 있지만 협상이나 그런 그 유화적인 측면,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전 의원은 모든 걸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통일교 측으로부터 해저터널 사업 추진 등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새벽 4시까지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전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하고는 저와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일교 행사인지를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합수본이 꾸려졌는데 전 의원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결단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합수본은 자금 관리를 맡았던 거로 알려진 전 의원 부인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선거 국면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의원이 무혐의를 자신한 것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 송치가 필요한지 따져달라며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자가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경찰 내부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재수사나 보완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8월 위원회에 사건 관계인이 나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뒤 실제 진술에 나선 건 장 의원이 처음입니다. 장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대질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소인 측은 제도를 악용한 시간 끌기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각각 면담한 뒤 1시간가량 토론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 의원 주장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권고를 존중해야 할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로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 김병헌 대표가 자신이 매국노라며 항의한 이들을 모욕 등 혐의로 되레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건도 있는데 피고인 일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 달 공판이 열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을 씌우는 등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 대표 김병헌 씨. 학교 앞에서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쳐들어 사자 명예훼손에 더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이런 김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가 자신에게 매국노라며 항의한 이들을 되레 모욕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관련해 법원이 정식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집회 중인 김 씨를 향해 매국노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피소당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A씨 등을 두고 금융치료가 필요한 인간들이라며 형사가 끝나면 바로 민사라는 글을 올린 거로도 전해집니다. 김병헌 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핵연료를 능축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황이라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ריסוק היכולות הללו.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전역에 폭탄 12,000발을 투하해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공격으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날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에 대한 공습은 이스라엘 단독 작전이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는 가스전을 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 수뇌부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며 누가 실권을 쥐고 이란을 이끌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역 강대국을 넘어 세계 강대국이라 부를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 F-35가 전투 중 비상 착륙했는데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이란이 격추했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 항공기가 피격당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란이 카타르의 LNG 생산 기지에 보복을 가하면서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몰랐다면서 에너지 시설 공격을 서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하자 몇 시간 뒤 이란도 곧바로 카타르의 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율해 이란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대문자를 쓰며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 가스전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하긴 했지만 방점은 확전 자제를 제한하는 데 찍혔습니다. 가스전을 두고 오간 포화에 에너지 전쟁으로 치달을 위기가 감지되자 급히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가 기름값 폭등까지 겹치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뒤 국제유가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전화계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선 개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는 걸 우려했습니다. 불투명한 전황 탓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이 그만큼 중요해졌던 겁니다.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걸 거론하며 추가 성과도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처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전쟁 추경이란 말을 또 꺼내며 민생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이 대통령은 어려움에 빠진 지방경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지방 상권과 관광 활성화,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방 우선과 우대 원칙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에 탈당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송치 의견을 밝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입장문 내용을 전해드리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라고 반박했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서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한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을 설명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일본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어떤 군함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애당초 어떤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에서는 그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라든지 과거에 이제 아베, 신조, 도널드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거의 전시 상태인데요. 무려 3시간에 걸쳐가지고 3번 이상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식사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미일 관계에서 어떤 그런 좋은 그 기초를 다진 것은 나름대로 완전히 성공했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뭐 예상했던 대로 공개 답변은 피했는데 이 비공개 회담에서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본 평화법 구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성을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국제 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2015년에 안보 법제를 만들어가지고 전리비기 사태,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의 안위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사태이다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전수방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받고 나서 방어 차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소해적을 보내거나 경호나 경계를 보낼 때는 전쟁이 끝난 상태이거나 아니면 휴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위대법에서는 군함을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법적으로 헌법 그리고 자위대법 등등에서 2중 3중으로 일본이 해외에 파병한다든지 국제 분쟁에 참전하는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거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대안이라도 좀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베 총리 때는 그 조사 연구 목적의 함정을 파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대안은 제시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991년에 걸프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그때는 소해정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내척을 소해정 그러니까 소해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내척을 파병을 해가지고 파견을 해서 그 함선에서 34개의 기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정한 이제 성과를 올린 건데 그때는 전쟁이 때 이제 휴전 상태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만약에 해상자에다가 그 기뢰를 제거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명백하게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결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현재 상태 법률 구조에서는 이런 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이 지금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금은 추진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경제 관련 재계 인사들도 이번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플해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만으로도 좀 흡족해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일본 측에서는 만약에 어떤 이런 그 국제 분쟁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미일 동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82%나 됩니다. 일본 국민의 8할 이상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이 국제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연합 또는 안보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연대 국제연합에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7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굉장히 그 우파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독일, 이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단독으로 오로지 미일 동맹에만 의존해가지고 미국과 같이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G7에서도 일본의 설 자리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다음에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항해의 자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저는 동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이 좀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은 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시 좀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이제 대미 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어떤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는 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작권 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지금 우리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소극적이거나 또는 이제 미국 측이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또다시 뭐 2, 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총구설을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를 함선을 보내는 거,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한 발짝 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전자권 그 반환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은 이제 15%인데 관세를 올려가지고 301조를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일본은 45,000명이 있어가지고 주일 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 총리가 선방했다. 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던 안보, 경제 쪽의 협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얘기가 나왔고 공동 석유 비축 프로젝트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이번에는 또 2배 규모가 되는 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무려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기는 한 100조 원 정도거든요. 지금 2차로 지금 상당히 많이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1차 때 나왔던 화력 발전소를 이제 미국 남부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지금 원유를 사들이는 것도 지금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인데 하나는 지금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일본이 사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무역 흑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원유량이 늘어나면서 원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이제 미국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가지고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2년, 3년 걸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방미길에 이렇게 투자 규모도 2배 넘는 규모를 밝히고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규모로 동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예비기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경제 인사들이 동행한 이유 대미 투자 때문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제 지금 그 한미 통상 협상하고 일본이 보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마스가다 2,5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데 일본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미일 관계의 경제 활성화 또는 이제 대미 투자를 늘려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섭취하면서 일본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좀 그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 대미 투자에 관한 인식 자체가 한국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맹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맞습니다. 승화 작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제 외신의 주목을 한눈에 끌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획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는 약간의 계획일까 그냥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깐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미일 간의 가장 아픈 기억을 지금 들춰내 가지고 한번 때린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미일 관계가 좋고 미일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든든한 버팀목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미국의 부동산 록펠러 센터라든지 이런 빌딩들을 엄청 사들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일본을 인식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인식은 뭐냐면 일본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그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가져간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였습니다. 그게 이제 DL 인식의 출발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이 악감이죠. 악감인데 그런 것들이 숨쳐져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가끔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이런 발언 수위가 괜찮은 건지 결례 아닌가요? 결례죠. 이건 정상회담에서 더구나 기자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구나 그것은 1941년이니까요. 지금 무려 85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들추고 나와가지고 더구나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일본으로서는 좀 아픈 대목이고 이것이 이제 또다시 2번, 3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이제 트라우마로서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농담 삼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또다시 2번, 3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이것은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악수를 위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포옹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메시지가 분명한데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원래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3월 19일 날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제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중 양국이 말하자면 동북아 문제를 전부 다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처리하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흘 전에 3월 19일 날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지금 중일 관계는 취약이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붙지 말라. 또는 이제 적어도 중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기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4월 말 그 한 달 늦춰져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미일 동맹은 강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는 총선에 내가 압승했고 미일 관계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중국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적대적인 행위를 지속하다가는 결국은 당신들에게 이익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좀 경고성이랄까요? 웃음 속에, 포옹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이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은 미일 관계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중국에 대한 맞습니다.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약화한 중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등 이 북일 관계 진전 의지도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 수차례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치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 형식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로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중일 관계도 악화돼 있고 미일 관계도 지금 어렵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좋은 것이 북일 관계가 진전됐다든지 아니면 납치자 문제가 상당 부분 성과를 얻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고 납치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것을 악용한 부분은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도 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일본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거죠. 그것은 좀 악용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일본 국민들 또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신을 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국제유가 상승에 급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소폭 반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1,500원을 넘어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왔는데요. 종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출발 상황을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 급락했던 코스피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7% 오른 5,813.35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는 5,800선이 다시 깨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89% 오른 채로 출발했지만 마찬가지로 살짝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자, 간밤에 에너지 공급망 우려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9원 내린 1,492원에 개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용산에 이어 이번엔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모습인데 보유세 부담까지 추가로 커진 상황이라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까지 차로 10분 걸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1,9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같은 크기 매물들의 호가는 그보다 1억 미친 23억 원 수준. 다만 더 떨어질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실제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거고 원래는 이제 아예 매물 자체가 없었어요. 매수자들은 조금 더 낮으시길 희망하시죠. 이러한 추세 속 성동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103주,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곳 성동구와 함께 강남 인근인 동작구 역시 이번 주 하락 전환돼 둘 다 0.01%가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 벨트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성동과 동작구가 합류하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값이 약세로 돌아선 곳은 7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서초구가 마이너스 0.15%, 용산구가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가팔랐고 지난주 하락 전환한 강동구도 낙폭을 0.02%로 키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오는 5월까지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추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 전환한 지역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국면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조사엔 서울 지역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부담 강화에 매물을 내놓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확산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어룡역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검은 연기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어룡역 인근에 있는 섬유공장 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업단지라 불이 번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확인 결과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유 공장이다 보니 원단이나 섬유 등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 내부에 쌓여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제보자는 작업 중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더니 불길이 보여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고 또 주변에 사는 제보자는 매캐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화재 직후 재난 문자를 통해 차량은 건물 주변을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어룡역 인근 섬유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을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혁이 재판 소원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쯔양 측은 사건 접수 전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버 쯔양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바로 당일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준희 씨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취급한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씨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돼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거라며 재판 소원 접수 전부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루빨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쯔양님은 재판 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하였습니다. 재판 소원 청구는 하루 평균 15건 접수되고 있는데 전체 접수 건수는 이미 1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화물차 바퀴가 시외버스를 덮쳐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절체절명의 순간 버스를 안전하게 멈춰 세운 건 한 남성 승객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기사를 살리기 위해서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 한 대. 건너편 차로에서 검은색 물체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오더니 그대로 버스로 달려듭니다. 화물차에서 튕겨나온 바퀴 2개 중 하나가 운전석을 덮친 겁니다. 이후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휘청이다가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구조물이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버스는 안전하게 멈춰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버스 안 대처가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50대 운전기사가 바퀴에 맞아 정신을 잃은 사이 조수석 쪽 사열에 앉아있던 버스 승객 문두균 씨가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제동 페달을 밟아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이제 펑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깼는데 일단은 빨리 버스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제가 브레이크 누르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이제 또 다른 승객 구영찬 씨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운전기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에 통화를 하고 계셨던 여성 승객분은 이제 그 시도를 못 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안 하고 나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게도 버스 운전기사가 숨졌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용감한 버스 승객들이 더 큰 2차 참사를 막은 겁니다. 당시 사고 버스에는 기사를 포함해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바퀴가 빠진 건 알았지만 버스 사고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빠진 바퀴 2개를 모두 회수해 화물차 정비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절기춘분인 오늘은 4월의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따뜻하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기도 깨끗해서 쾌청하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 즐기기 좋겠는데요.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로 4월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순식간에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